네, 이번 시간은 이제 교차열고 여기가 이제 고조파 성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B급 푸시풀 증폭기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제 교차 왜곡이 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교수님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폭기 입력 전류가 경우에 이제 왜곡된 출력 전류가 이제 IC 이걸 어떻게 수치로 되어 있는지, IC 플러스 B0는 이제 증유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B는 이제 기본 주파수 성분, 또 고주파. 보통 이제 주파수가 있으면 1차 고주파, 2차 고주파, 3차 고주파, 고주파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파동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고주파를 거치면서 그 고주파의 왜곡이 디스토션이 발생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치 부분이고, 왜곡하는 증폭기의 이제 출력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출력 전력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에 대해 10%인 경우는 고주파 성분을 포함한 총 출력 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 주파수 성분이 P1이 이제 1%만큼 증가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교차 왜곡에 의해서 고주파 성분에 대한 하모닉 성분, 보통 여러분들 이제 무선 쪽에 이제 튜닝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이 고주파 성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더 다루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입력 전력, 입력 파형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파형 그대로 증폭이 돼서 딱 나오면 되는데, 이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디스토션, 하모니 발생한다. 그거는 이제 아까 했던 2차, 3차 고주파 성분에 의해서 파형이 찌그러진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찌그러진 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왜곡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치를 이제 나타내서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했어야 못한 부분에 대해서 A, B급 푸시풀 증폭기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푸시풀 증폭기 이제 A, B급 디바이스 부분하고 다이오드 관련된 부분하고 달링통산,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달링통산이 뭔지. 보통 A, B급 바이오스 부분은 이제 B급 푸시풀 증폭기의 교차 왜곡을 제거하는 거. 어떤 교차 왜곡을, 보통 B급 증폭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좋은 점이 많이 있었죠. 아까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왜곡되는 거를 제거해 줬어요. 그러니까 B급 푸시풀 증폭기보다 굉장히 아이디얼하죠. B급 증폭기 요 회로를 넣음으로 해서 AB급 푸시풀 증폭기에 AB급 바이오스 회를 걸어주면서 리니어 특성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B급 바이오스에 비해 이제 소비가 조금 약간 증가한다. 왜? 요 회로를 더 넣기 때문에, 요 이제 왜곡 성분을 제거하는 대신에 어쨌든 전력 소비는 조금 증가한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제 AB급 바이오스를 걸어주는 부분들, 달린 여기 이제 B급 바이오스 이제 다이오드를 첨가함으로써 이 바이오스 전압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회로 부분, 그리고 이제 VB 배율기를 이용해서 AB급 바이오스를 걸어주는 부분들, 어떤 이 부분을 TR을 달아줘서 여기다 저항까지 달아줘서 AB급 바이오스를 걸어서 푸시풀 증폭기를 만들어주는 회로. 배율기를 이용해서 AB급 바이오스는 나름대로 전류 값은 이렇게 구하고, 바이오스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스의 저항값과 거기에 대한 부분들, 거기 걸리는 부분들에 대한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달링톤산 저번에도 한번 배웠죠. 달링톤산. 그러니까 달링톤 페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결합해서 어? 역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TR을 결합해서 어? 달링톤 NPN 달링톤산을 만들 수도 있고 PNP 달링톤산을 만들 수도 있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달링톤산을 이용해서 이제 AB급 출력단 부분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AB급 부분도 출력단을 구현한 회로를 달링톤산을 갖는 AB급 푸시풀 출력단을 만드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AB급 푸시풀 증폭기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푸시풀 증폭기 교차 왜곡을 제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부분은 AB급 푸시풀 증폭기는 교차 왜곡을 제거하는 AB급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AB급 바이오스를 위해서 다이오드 회로하고 이제 배열기를 사용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푸시풀 출력단의 부하에 공급하는 전류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 증폭률을 달링산에서 사용한다. 이 부분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의 열 전달 모델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TR이나 어떤 앰프나 이런 회를 구현할 때 이 효율이 100%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나머지 부분 열로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 문제가 제일 문제가 크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부분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TR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대해서 PD 전력 소비가 발생합니다. 전력 소비가 발생하면 전력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듯이 열로 이제 변환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전력 소비는 열로 발생되어 소자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소자의 온도가 상승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TR이나 반도체 칩들이 열화가 돼. 그래서 특성이 안 좋아지겠죠. 열이 많이 나면 그 열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사람도 열이 많이 나면 문제가 되듯이 이 반도체 소재도 열이 증가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온도 상승, 전류 증폭의 증가가 되고 전류 증가가 되고 하면 이제 온도가 상승하고 정교한 작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자의 온도가 이제 계속 상승하면 열폭주, 서멀 런웨이 형상이 돼서 계속 열폭주 형상이 돼서 열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프를 만들다 보면 열로 소비된 부분이 축적이 돼서 뭐 90도, 100도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소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소자 자체가 뭐 스페이스급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싼 소자를 쓰면 괜찮은데 일반 컨슈머 소자를 쓰게 되면 그 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소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허용하는 소자의 온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최대 접합 온도는 이제 150도에서 200도 부분인데 이런 TR의 소자는 이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스에 만들다 보면 다른 소자들이 이거에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방열 대책이 이제 꼭 필요한 거죠. 트랜지스터의 이제 허용 가능한 이제 최대 소비 전력은 전격 전력으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PD, 맥스로 규정이 돼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경감 곡선 파워 달링턴 커브 부분인데 온도에 따라서 최대의 전력 소비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전력 감가 계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거겠죠. 도열 전달 모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멀 열저항 부분들, 접합과 대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접합에 발생된 열이 대기 중으로 방출돼서 열 전도를 방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1W의 소비 전력을 이제 접합 온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열저항이 작아지면 열 전달이 잘 안 된다. 열저항이 작으면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럼 좋은 거죠.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고, 대기 온도 부분에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소비 전력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열 전달의 두 온도 차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저항 성분이 있는데 거기 열 전달 저항 성분이 작으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했죠. 전달이 잘 안 되고 되고에 따라서 열을 이제 빼고 넣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오배 법칙에 의해서 유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접합 온도 부분을 여기서 체크해보고 케이스 온도가 어떤지, 방열 기구의 온도가 어떤지, 대기 온도가 어떤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 함체에 열을 빼주고 넣고 하는 부분들 늘 리는 없겠죠. 근데 열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5G 기지국 장비나 이런 쪽에서 개발하는 쪽에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열 부분이에요.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같은 데 개발을 했는데 이 장비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소자들이 컴팩트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또 팬을 넣을 수가 없어. 팬리스 구조를 원해. 왜냐하면 장비의 수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계속 팬을 넣으면 팬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팬을 교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AS를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팬 없는 구조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팬을 다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 감안해서 만든다. 팬리스 구조에서 아이디어란 제품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팬 들어가면 더 안 좋잖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해도 옆에서 팬 소리, 윙윙 소리 나면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구조로 만들면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될 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 CPU 프로세서가 막 돌아가면 열이 나죠?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일례로 여러분이 노트북 하나 설계하더라도 이런 열 전달 모델을 감안해서 회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전달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대기 온도의 관계 부분하고 접합과 대기 사이의 열전 부분들. 그러니까 방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히트 싱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제조업체에 들어가다 보면 이 히트 싱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열 전달 부분하고 히트 싱크를 부착했을 때의 부분들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히트 싱크를 부착해서 열을 최대한 뽑는 게 유리하겠죠. 방열 기구를 부착한 경우 열 전달 모델 부분들을 이제 수치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력 소비가 큰 부분들, 과열 방지 부분들. 내가 이제 시스템 구현했어. 근데 이거에 대한 열 효과를 어떻게 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모델 가지고 열을 뽑아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야 그럴듯하잖아. 근데 그냥 열을 뺐다. 온도가 낮아졌다. 근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만져봐도 대충 떨어졌다. 이걸로 이제 공학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로 항상 수치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전달 모델 부분에 대한 전력 경감하는 부분에 대한 파워하고 이제 전력이 이렇게 경감하는 부분들. 파워가 들어지는 거죠. 온도 부분들도 올라가고. 보통 이제 EN6275 전력용 증폭기 BJT의 서멀 온도가 200도씨인데 거기 부분들 이런 걸 계산해서 케이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BJT의 파워 소비량이 작아져. 작아지면 출력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표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배우는데 회로들을 구현해서 많이 했어. 열이 너무 많이 나. 그 회로가 못 쓸 수도 있는 거야. 열 저항 부분들, 전력 경감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열 저항이 작을수록 발생된 열이 외부로 잘 방출된다. 그러니까 저항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열 저항을. 그죠? 열 저항을 작게 하면 열이 외부로 잘 방출되고 허용 가능한 최대 전력 소비가 커지는 거예요. 뭐가? 허용 가능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커진다. 또 전력 경감 곡선이 기울기가 클수록
전력 경감 기울기가 클수록 열 저항이 작아진. 소자에 발생된 열이 외부로 잘 방출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 또 케이스 온도에 따라서 열 저항이 대기 온도하고 열 저항보다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비스페이스 한번 구현을 해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 시뮬레이션 부분들은 어쨌든 이 수치를 같이 넣었을 때 이런 특성, 곡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비스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수치를 다 계산을 안 해도 시뮬레이션 특성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조파 왜곡 부분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상황이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다 못한 부분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괴한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푸시풀 증폭기에 대해서 지난 5장까지 배운 부분, 이번 시간에 배울 부분은 귀환 증폭기, 오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소개하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했던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하는 특강 같이 한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학습 부분은 귀환의 기본 개념이 뭔지, 귀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귀환 증폭기 4가지의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페르프이드, 입력 저항, 출력 저항 특성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귀환 증폭기 해석 방법과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한번 1장 기초 부분만 하고 귀환이란 뭔지 해보고, 시간이 되면 요거에 연관성 있는 부분들, 프로젝트들을 한번 소개하는 형태를 갖겠습니다. 일단 귀환이란 뭔지, 귀환 증폭기에 귀환 사용하는 부분들, 부귀환 증폭기의 일반적인 모델이 뭔지, 부귀환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귀환이라는 건 피드백, 항상 이제 전자율을 하고 전자공학을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피드백, 어떤 신호의 출력이 출력 중 일부가 또는 전부가 입력되는 걸로 되돌아오는 신호, 이거를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선생님 목소리가 좀 톤이 낮아서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목도 상태가 좀 그래서, 일단은 일반 여러분이 지하철 주행차를 타죠. 일반 중계기를 생각하면, 중계기는 기지국 신호, 일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기지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 이제 단말기 가지고 있겠지. 이게 이제 지하철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어떤 신호가? 이런 신호가 단말기에 전달이 안 돼. 그러면 통신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뭘 넣냐면, 이런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이런 중계기를 설치를 해요. 이런 중계기를.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 나가는 부분들. 근데 이거를 지하철 구간에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차폐가 딱 돼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피드백, 귀환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작은 신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걸 증폭을 해서 뻥 때렸어. 근데 여기 단말기에 가는 것보다 여기 안테나가 더 가까워. 일로 귀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그건 링 발진해. 발진해서 이게 시스템이 못 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됐을 때는.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귀환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일반 중계기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이게 귀환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이제 설계했던 중계기나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줘 볼게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귀환
부분들은 이제 입력에서 되돌아오는 출력, 전류, 전압, 위상에 대한 인가되는 부분들, 입력 신호에 대한 동일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귀한 출력. 뭐 여기는 이제 스미트 트리거나 이제 발진기 회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부기한 부분에서 네가티브 피드백, 이 회로, 되돌아가는 출력에 이제 인가되는 입력 신호의 위상과 반대가 돼서 두 신호를 이제 증폭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폭기 회로에 이제 귀한, 정귀한, 부귀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생각하면 이게 귀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 이동통신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기죽 장비에 그 단말기가 있죠. 중간에 낀 게 중계기인데, 그 중계기가 단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증폭기랑 똑같은 거예요. 증폭기가 단순 우리가 얘기하는 증폭기, 저기 뭐냐면 증폭기가, 중계기가 이런 증폭기 일종이에요. 작은 기주기에 받은 작은 신호를 증폭기 통해서 굉장히 증폭해서 거기 이제 괴한회로가 들어가서 또 증폭을 하고, 이게 왜곡도 되겠지. 그러니까 귀환이 되다 보면 페이지가 틀어지기도 하고 전력이 낮아지기도 하고, 일로 같이 들어갈 때는 이 신호가 틀려질 거라고. 거기를 감안해서 증폭을 하는 거예요. 또 부귀환에는 이런 증폭이 들어가서 귀환회로를 통해서 증폭하는 부귀환 회로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일 위상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하나는 위상이 바뀌었어. 반대 위상이 들어올 때, 부귀환회로 이 들어올 때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동일 위상일 때는 이 출력량이 더 커지는데, 반대 위상을 들어올 때는 어떻게 똑같이 위상이 반전된 거는 여기 가만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정규환 회로의 이제 하울링 현상.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으로 하면 일반 통신이 나죠. 옛날에는 주로 이제 오디오 시스템, 여러 선생님은 이제 얘기하는 마이크 시스템이 여러분들 스피커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톤에 따라서. 선생님 주파수가 베이스 바리톤이다 보니까 폭이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톤이 높은 하이톤 같은 경우는 전달이 쉬워. 근데 보통은 이런 저가의 스피커, 노트북, 또 여러분이 듣는 그 PC에서 있는 그런 스피커들은 저음을 잘 못 잡아. 고음의 일반적인 신호만 전달하다 보니까 신호 전달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스피커나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이 전달 효과가 엄청 어려운 거야.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베이스 바리톤 있는 사람들, 음량 있는 사람이 그걸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뭐 주어지는 주파수 특성이니까. 왜냐면 소리의 음색, 소리 일부분도 주파수 성분이거든. 주파수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좌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례로 따지면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마이크 성분, 앰프 성분, 스피커 성분, 이런 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삐삐 소리 나죠? 들어갔죠? 그게 정규환이라는 거예요. 삐삐 하울링이라 하지. 네? 그러면 마이크를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지. 하울링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일반적인 이동통신 중계기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지국에서 받은 신호를 단말기에서 받을 때 이 부분이 요 차폐가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분리가 안 되면, 이 신호가 일로 안 들어갈 경우, 완전 쉴딩을 하지 않으면 하울링 현상이 일어난다. 뭐가? 귀환 현상. 그래서 이게 링 발질을 해서 이 앰프 끝단에 있는 게 못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앰프가 나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꼭 기억할 거는 하울리 현상.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오를 만지다 보면 항상 겪어지는 거고, 또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 장비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걸 만들고 하는 업체들이 국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동통신 시장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5세대지.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할 때는 6세대, 7세대를 개발하겠지, 주로.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쪽부터. 여기 이제 엠스 세대 이제 오디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뭐 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환을 갖지 않는 공통 이미터 증폭기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공통 이미터 증폭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귀환을 갖지 않는 공통 이미터 증폭기 BJT 부분이 이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Q값이 바뀌어 소자의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리니어 특성, 세츄레이션 되는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 특성 곡성을 잘 활용해서 이 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Q점이 이동하다, 동자점, 베이스 미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이제 이동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또 귀환을 갖지 않는 공통 2m 증폭기에는 서멀 런웨이 형상이 일어난다. 열 폭주, 열이 폭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환 회로에서는. 그래서 감소할 수 있는 회로를 구현하는 게 회로 설계를 잘 하는 부분이죠. 이 감소하는 부분도 VJT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는 회로를 구현해 주겠죠. 지금 이제 2m 저항에 대한 부기한 부분은 온도가 증가하면 BJT의 전압이 감소하고 이게 증가하면 2m 전류의 I가 증가 이런 특성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기한 작용하면서 증폭기 동작점이 안정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귀환 증폭기 이제 해석 모델인데 개방 루프, 이제 오픈 루프 게인 부분이 이제 기본 증폭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출력 신호에서 이제 귀환될 때 신호를 이제 축출하는 샘플링 회로가 있습니다. 샘플링 회로 부분이 있고 귀환 신호 증폭기에서 입력단에서 보내는 귀환 회로 또 외부의 이제 입력 신호와 귀환 신호를 합하면 합한 샘플링 부분하고 귀환 회로를 합쳐서 기본 증폭기로 부하에 연결이 되겠죠. 신호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뭐 오디오 시스템이나 이동통신 중계인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회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귀환 증폭기의 해석 모델인데 귀환 증폭기 해석 모델은 가정하면 기본 증폭기는 순방향으로 했을 때는 입력, 출력으로 전달하는 되고 역방일 때는 출력에서 입력으로 전달되는 신호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거꾸로 되는 거는 또 귀환 회로는 이제 역방향으로만 이제 신호가 전달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귀환 신호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하는 부분도 이제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 그래서 귀환 진폭기 이제 해석 모델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피드백 팩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레이쇼를 규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고 베타가 클수록 귀환이 많이 일어나고 라는 의미고 페르프 이득에서는 귀환 특성이 전체 이득에서 부분이고 또 루프 이득 부분 루프 게인에서는 입력 부분 기본 증폭기와 귀환 회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득 부분이 네거티브 피드백 또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해제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핵심 부분들은 귀환에 대한 페르프 이득의 둔감 부분인데 개인의 이제 둔감도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볼 건데 소자의 특성,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둔감도가 되게 중요하겠지. 귀환 증폭기 둔감도가 크다. 귀환의 베타가 커서 귀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페르프 이득의 둔감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귀환이 페르프 이득의 둔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환율이 클수록 퍼센트가 이제 작아지고 소자의 특성하고 온도의 변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페르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귀환에 일단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에 대한 대역폭 증가가 되는 개방 이득에 대해서 주파수 특성이 늘어난다. 중대역 이득 부분하고는 대역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고 귀환 주폭기의 페르프 이득의 주파수 특성이 달라지고 중대역 이득 부분에 대한 부분의 이제 이득이 작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대역폭보다 이제 배가 두 배는 1 플러스 A 베타 배만큼 커진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부분은 이제 귀환에 뭐 다른 건 수치적인 부분 다 기억을 못해도 귀환에 의해서 대역폭 증가가 된다는 것들. 밴드위스를 넓히고 싶다. 그럼 부귀환 페로프를 통해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밴드위스가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밴드위스가 또 너무 넓어지면 인접 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귀환 증폭기 위해서 뭐 대역폭을 넓히고 싶다. 부귀환 회로를 쓰는 거예요. 귀환 증폭기 이득과 대역폭의 고배에 의해서 일정하게 되고 대역폭도 교환 조건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제 개방 루프 이득과 이제 대역폭과의 관계, 페루프 이득과의 대역폭 관계 이런 수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회로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부기한에 의해서 신호대 잡음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통신 장비를 설계하고 뭐 시스템 구현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전에 배운 걸 다 뭐 기억이 아리까리 해도 여러분들 부기한 회로의 이제 신호대 잡음비 SNR 이 부분들은 항상 시스템 할 때부터 시그널 투 노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 이동통신 여러분들이 한번 기죽 장비나 중계기이나 단말을 개발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출력 SN이 개선되지 뭐 이런 SNR 시그널 투 노이즈 그거는 S는 시그널 N은 노이즈 귀환을 갖지 않은 증폭기의 입력에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 응? 귀환도 안 돼 있는데 증폭기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SNB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앰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귀환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뭐가 좀 잡음이 존재한다. 이런 장비의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한에 의해서 신호대 잡음비가 발생할 때는 좀 복잡하겠죠. 시그널 투 노이즈가 있는데 귀환이 피드백이 발생했을 때 노이즈가 수치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수치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귀환이 일어나서 이게 바뀌었는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수치를 뭐 암산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비스파이스나 툴들이 있어요. 넣어봐서 돌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정도의 개선이 됐습니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한에 의해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을 하는 거죠. 잡음비를. 시그널 투 노이즈. 시그널이 커야 되겠지. 노이즈 대비. 그죠? 그러니까 위쪽이 커야지 노이즈 부분이 작은 거니까. 부기한에 의해서 이제 증폭기 출력의 이제 첫째 증폭단의 이득이 A1만큼 증가해요. 증폭기 개선이 되고. 부기한을 갖는 2단 증폭기의 시그널 노이즈는 개선하려면 입력단의 증폭기 이득을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부기한에 의해서 이제 비선형 왜곡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선형 왜곡이 감소하는 부분들. 증폭기에 이제 부기한이 인가를 하면 증폭기가 선형으로 동작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비선형 왜곡이 감소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페르프 이득이나 개방형 이득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이제 나름대로 페르프 이득일 때보다 개방 이득에 대한 부분들 이 특성이 곡선이 좀 틀리죠. 이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비선형 왜곡이 감소한다. 어떨 때?
증폭기가 선형으로 동작하는 범위가 확대돼요. 비선형 부분들. 그러니까 증폭기가 선형으로 리니어리티가 좋을수록 왜곡이 감소하는 거예요. 리니어 특성이 깨질 때, 네? 왜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기한에 의해서 이제 증폭기가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들, 부기한 증폭기 이제 페르프 이득인데, 페르프 이득이 개방 이득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과 귀환율이 이제 베타가 커질수록 페르프 이득은 감소한다 이거죠. 부기한 증폭기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부기한으로의 증폭기 장점, 둔감도가 증가하고 대역폭도 증가하고 신호대 잡음비도 개선되고 선형 동작 범위도 확대되고 엄청 좋은 거죠. 부기한 회로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이 있는 거야. 페르프 이득이 감소하고 안정도 판별도 주파수 보상이 필요하다. 주파수가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먼저 주파수를 일정하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정도 판별의 보상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1장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래 내용 배웠고 여러분들이 한번 교수님이 한번 그 전에 했던 중계기나 이건 2장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 교수님이 했던 여러분들 이제 현장 산업체에 나가면 개발 쪽이나 시스템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분야에 갈 수 있죠. 이동통신 장비 업체나 SK텔레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전자공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 했던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부분들, 제일 부분들은 중계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20여 년 동안 개발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중계기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줄게요. 보통 이제 중계기도 3G 장비부터 개발한 부분이에요. RRH, 마이크로웨브 중계기, DTV 중계기, EDOC, OCNS, 랜 기지국 장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GSM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 쓰는 거고 광중계기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있고 이제 ICS 중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템 하나 정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텍스트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가만히 안 되면 공부하는 게 여러분 목적의식을 잃는다고 그랬죠. 일례로 이거 이제 참고가 될 수 있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향후에서는 광중계기, 일반 중계기, 마이크로웨브 중계기, 여러 가지 중계기가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쉬운 부분 쪽은 광중계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GSM 중계기를 한번 보다 보면 여러분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소개를 좀 해볼 테니까요. 일단은 마이크로웨브 중계기 모델 부분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이게 옛날에 SKT에 최초로 개발해서 납품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서나 환경시험 이런 성적서들이 있죠. 상온에서 신경한 거하고 이제 온도가 높을 때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까 증폭기가 중계기다 이렇게 따져보면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하면 어떤 형태로 이제 하는지 2005년도에 어이딴 SKT에 납품을 한 거 개발해서 저쪽 옥세스망에 이럴 때 이제
항원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열이 날 때 어떻게 하는 부분들.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가 중계기, 이게 앰프, 증폭기 이번에 배웠던 그런 원리예요.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장비 구성해서 시험하는 데이터. 여기 이제 용어들이 이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자회로 시간에 보다 더 고학년, 뭐 석박사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일들인데, 부분들은 이제 이 중계기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런 데이터, 이런 장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이 다 수치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걸 언제 다 계산을 하겠어? 이런 툴에 대한 검증된 걸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나 이 시스템 가지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론 백그라운드 수치 부분을 다 몰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PT 자료가 있으면 여기 시스템 구성하는 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볼게요. RRH는 이제 뭐냐면 LG전자, LG노텔로 합병돼서 없어졌는데, 시스템 업체가 예전에는 LG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PT 자료가 좀 뭐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이래로 그러면 최근 부분들을 이동통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 조건부는 이제 필리핀에 수출했던 아이템입니다. 이분이 개발해서 준비를 이제 했던 건데, 무한저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삭제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볼 필요 없고, 주파수 부분들, 필리핀의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주파수 파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시스템을 회로를 어떻게 구성, 이런 회로, FPGA, 칩 안에서 구현하는 부분이고, 디지털 보드들을 구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RF 특성, 앰프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들, 이런 게 합쳐져서 이제 중폭기 특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성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이즈 피가 어떤지,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EVM 팩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개인 컨트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한번 소개를 좀 해줘 볼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들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 구조 설계를, 어떤 구조를 이제 만들 건지, 또 구조 설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전자회로나 이런 거 가지고 회로 설계를 하겠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듈별로 한번 만들어 봐. 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 이렇게 완료가 됐어. 그럼 어떻게 아토군에서 PCB를 제작을 해온 거야, 보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해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도 넣고 GUI도 넣고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에서 다 만들었는데 합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온도, 챔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온도를 마이너스 30도에서 뭐 60도까지 할 건지 100도까지 할 건지 어떤 양을 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거 이제 일부 이제 개발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보일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트리케이트랑 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중기부에서 받아서 개발했던 장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향후에도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최근 거 교수님이 올해 선정돼서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중기부, 산자부, 뭐 과기부 프로젝트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내용이 좀 없네요. 최근 중기부에서
구매 조건부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소개해 주면 최근 선정했는데 중기부에서 구매 조건부로 했던 아이템이죠. 5G 네트워크를 위한 28기가 다스 15. 이게 최근 선정이 됐던 아이템이에요. 어디? 싱가포르 수출하는 형태로. 28기가로 올라가면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전자회로에 응용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5G 네트워크가 지금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말기 쓰고 있잖아요. 어?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부족해. 대도시만 지금 기지국장이 있는데 이거를 다 빨갛게 만들어줘요. 다 동시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러다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건물마다 이 증폭기 아까 이런 일반 교환 증폭기가 됐든 무슨 증폭기나 이런 걸 회로를 구현해서 이런 시스템 만들면 이런 건물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든 뭘 하든 다 통신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인빌딩 다스 중기인데 인빌딩 능동 다스 앰프야. 앰프 시스템이라 해도 뭐 틀리진 않아. 그죠? 증폭기다 해도. 왜냐면 신호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런 인빌딩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 중기 모듈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자회로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안테나도 여러 개를 넣어서 미모를 구성하고 이런 구성을 해서 기주와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5G는 건 셀 반경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앰프가 들어가 있지 증폭기 필터가 어떤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신호 자체가 뭐 광대국을 다 사용할 수 없잖아. SKT도 있고 KT도 있고 LG 플러스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 해보고 그 필터한 걸 한번 증폭을 해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믹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 그리고 또 밴드패스 필터로 잘라줘. 그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가 들어왔는데 그걸 낮은 주파수로 만들어서 어떤 신호를 처리해야 되겠지. 주파수 높은 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신호를 처리하다가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디지털 단에서. 처리하면 돈이 싼데 주파수를 높인 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파수를 높은 거 들어오면 낮춰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또 업컨버팅을 해서 내보내는 거야.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 자체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순한 거는 그냥 하나의 증폭기다. 증폭기다. 증폭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고 회로적인 특성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겠지.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배운 것들은 이론적인 부분이 있지 그걸 써먹지는 않아. 그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지 재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우는 것들이 뭔지는 알고 이제 어떤 원리를 하지만 향후에 현장 가서 전자회로 전자공학이 되는 전자회사가 됐든 전기회사에 가서 배우더라도 어떻게 써먹는지를 여러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드라이브 주파수 혼합 부분들, 밀리미터 스위칭 부분들, 드라이브 앰프 부분들의 증폭이 설계하는 부분들, 주파수 선택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통신은 주파수 대역이 틀려. 송수신 되는 부분이 주파수 틀린데 여러분들이 이제 5G 중계는 TDD 스위치야. 와이파이 같이 송수신이 스위치 통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들을 때 스위치 통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되고 이제 여러분들 응용할 수 이동통신공학이나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선택 과목으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팩터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스몰셀 기지국을 만들고 하는 분들 왜 이제 공부하는지 여기에 대한 안테나 성분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다 보면 흥미가 있으면 되게 재밌는 분야예요. 이게. 액티브 안테나를 만들고 그래서 안테나가 따라다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쪽에 이제 쏴주는 거.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어요. 전자와 회로에 다 연관이 있고 모든 걸 IT에 융합이 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되게 재미나는 부분이다. 거기 이제 다스 시스템이 이렇게 5G 밀리미터 다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로분들을 구현해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일본에도 수출하는 게 NTT 도코모나 뭐 소뱅이나 이런 분들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서 수출하는 분들. 사업자가 다 틀려도 하나의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구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 신뢰성까지 확보해서 만들어서 매저멘트에서 납품하는 어떤 이런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이런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야 이게 저 흥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보완 자료야. 이런 분들이 다 특허고 선생님이 만든 특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특허야. 추론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오케이. 응?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